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도심 내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국유지들 중에서 강남과 송파 등 강남권 도심 알짜 국유지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을 이제 이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중심지의 주택 공급, 이 시장에는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3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새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자, 어쨌든 날씨는 굉장히 좀 춥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속 시원히 고민을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 이슈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이제 또 대표님만의 오프라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죠? 자, 역시 세미나입니다. 일단은 연초가 됐으니까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경제 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짚어볼 것이고요. 어쨌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해결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또 지금처럼 계속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인데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소액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마인드가 커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워낙 강력하게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닌 아파트가 아닌 대체제로서의 투자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초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우리 효율적으로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지도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자리 참석하셔서요.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한번 또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울 곳곳에서 역세권 사업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높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인허가 절차도 좀 간소화가 되면서 빠르게 좀 진척을 보이니까 투자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세권 관련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려주시죠. 자, 뭐 역세권, 뭐 당연히 역 근처의 개발 사업이라는 게 역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세권 뭐 사업,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걸 명확하게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간략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역세권 관련 주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업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의 그 정책 사업하고 또 중앙정부 주도의 이 사업, 역세권에 관련된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복합개발 고밀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시프트라고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 그래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이란 부분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서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 사업을 했을 때 뭐 도정법 아니면 이제 국계법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뭐에서의 이제 진행사항 아닌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부분으로 가는 사업도 있다라는 부분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런 것도 이렇게 내재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크게는 우선 아까 서울시 정책 사업이라고 했고 또 정부 주도 사업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마다 요건이라는 부분에 중에서 이제 면적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역 요건이라고 한다면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역세권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1,500m 제곱미터 이상이긴 하는데 또 5,0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라는 규제가 있다.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또 3,000제곱미터 및 100세대 이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시프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 주도 사업 중에서 이제 소규모 주택법에서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규제돼 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부분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면적 구분만 이렇게 봤을 때 보면요. 이 역세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대규모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같이 대규모 사업보다는 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반경 250m 또 반경 350m 정도 안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좀 이렇게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후도라든지 이런 요건들도 다 건건이마다 틀리는데 이건 뭐 우리 시청자들이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려운데 이게 어쨌든 복합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 유형이 있고 서울시 정책이 있고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겨서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그 사업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준 또 허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뭐를 얻어내느냐 인센티브를 주긴 주는데 그냥 무작정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모든 그 세상의 이치의 이론을 다 집약해서 만든 딱 한 문장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싶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변경 후 이 용적률을 좀 상향을 시키는데 그냥 단순 그 상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늘리는 효과성이 강하게 내재돼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많이 내가 짓게 되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런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냈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표준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건축비라는 내용으로 이거를 짓고자 하는데 이 표준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낮게 책정돼 있어요. 시장가보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건축비로 해서 공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질이 좋은 그런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기 난해한 부분 쪽으로 간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주민 동의율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많이 늘려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거기 그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이 다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실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기 위한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긴 주는데 인센티브 주는 만큼 가져가는 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큰 인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주민들은 결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동의할 리는 없겠죠. 자, 그렇듯이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과 또 지자체 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라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큰 혜택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일부분은 좀 국가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이 일단 있구나라는 정도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갔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공부가 좀 돼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공부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였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 과연 실제로 용적률을 많이 주는데 그만큼 많이 주는 만큼 뭐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진다고 한다면 임대주택이 많이 늘렸을 때 집값이라는 부분에 당연히 마이너스 영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표준건축비라고 하는데 표준건축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했을 때 그만큼 용적률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그걸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서울시에 내놓는 그 제도가 이게 주민들한테 과연 이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거수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주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변화를 줄 거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알려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100% 이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한 번쯤은 뭐 주최 측으로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는 보되 한 번쯤 내가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약간의 지식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면적만 봤을 때는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역을 중심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물론 이제 혜택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평소에 뭐 이 부분에 관심 있으셨거나 또 궁금하셨던 부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고민 해결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화면 통해서 날짜와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 시간 메모해 두셨다가 이제 문의 후에 한번 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실 곳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또 여러분들 궁금증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바로 하나씩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지금 그 광진구 자양동에 그 신속통합기획이나 그 모아타운 지역에 빌라를 좀 투자하고 싶어서요. 네. 근데 지금 그 자양 사동 신통구역이나 뭐 자양 이동 모아타운 구역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금 한 4억 정도로 그 자양동 쪽으로 그 모아타운 예정지를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거기도 또 조금 오른 것 같아서 네.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요. 네. 좀 그쪽 전망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요즘 자양동 관련한 질문들 진짜 많네요. 지금 일단 투자금 4억으로 모아타운 예정지를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이미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대표님, 네. 지금도 괜찮을까요? 자, 뭐 자양동 이 너무 요즘 가장 핫한 그 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우리 네, 생-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자양동 하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저 흔히 뭐 자양분 같은 것처럼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에 있는 동 이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양동이 지금 너무 핫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물건도 없어요. 현장 가 보면. 자, 근데 네, 이제 너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올라서 네. 지금 신통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예정 지역에 투자하긴 그러니까 좀 같은 자양동이라도 당장 사업은 안 되더라도 뭐 4억대 갖고 좀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게 더 나을지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자, 우선 한번 이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자양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왜 자양동이 자꾸 그렇게 인기를 구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리적 입지로 따졌을 때 보면 이래 우선 큰 틀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광진구 안에 자양동이 있는 거잖아요. 자, 네. 이게 이제 광진구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성동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용산구예요. 자, 이제 입지로 따졌을 때 항상 내 동이 그 구에 대한 부분에 그 구가 어느 구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강변 이고요. 이쪽은 이제 마포구가 될 것이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런데 자, 뭐 일단 그 이 광진구 쪽에 건너편 같은 경우는 송파구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 건너편은 이제 강남구가 될 거고요. 용산구의 건너편은 서초구. 근데 이제 한강변에는 지금 일단은 이제 반포 잠원 지역인 것이고 이쪽 그 성동구 건너편은 압구정 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광진구 건너편 같은 경우는 잠실 일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냐 자양동이 이런다면요. 광진구도 여러 가지 동이 있어요. 근데 이 자양동이 속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한강에 굉장히 폭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이렇게 중곡동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있는데 자, 이렇게 중곡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와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자양동의 아파트가 나중에 점점 비싸질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잠실도 그렇고요, 강남구도 그렇고요, 또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파구도. 자, 그래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와 한강하고 먼 지역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좀 마천동이다, 거여동에 있는 아파트와 시세를 비교를 해본다면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광진구 안에서도 자양동 같은 건 한강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를 구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는 점점 더 차이가 많아질 것이다.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잠실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강변에 있는 동들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좀 아까 우리 시청자님 그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비싸죠? 네. 엄청 비싸요. 네. 근데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이쪽은 한남동 같은 경우 재개발 당연히 뉴타운 구역으로 하는 거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도 재개발을 해요. 여기가 시세가 네. 지금 얼마냐 하면요. 성수동만 해더라도 빌라 하나가 한 28억에서 30억 합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 금액이면 재건축 아파트하고 맞먹을 정도예요. 빌라 한 채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게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향후에 인기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본다면 아까 얘기하신 자양 4동 같은 경우 신속통합기획이에요. 또 여기 자양 2동이라든지 또 자양 1동이라든지 모아타운 지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여기가 이제 뭐 한 28억 간다면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합니다. 빌라 한 채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은 10억이에요, 지금. 네. 지금 불과 몇 년 전 소위 이 신속통합기획이 그 지정되지 않았을 때와 지정된 이후에 그리고 지정되고 나서 초기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업이 막 진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요 거의 1년에 한 2억 단위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10억이 된 게 한 불과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보면은 겨우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지금 10억으로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식으로 뭐 2억 뭐 때씩 이렇게 네. 가격이 탁탁 뛴다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괜찮긴 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 10억짜리를 사고 싶어도 전세가 한 3억이거나 그 이하면 실투자 금액이 7억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억 정도 갖고는 매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4억 갖고 차라리 딴 데를 어디를 할까? 뭐 예를 들어 뭐 면목동이나 이쪽에 그 모아타운 지역을 해볼까라고 해도 지나고 나면 또 아니야. 그래도 한강변 쪽으로 좀 뭐 자양동 쪽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어. 한강변이 아니라도 자양동이라는 입지 자체가 이 2호선 지하철 라인 안쪽에 다 배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폭넓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자양동인데 여기는 자양 4동, 여긴 자양 3동, 여긴 자양 2동, 여기는 자양 1동 이렇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어찌 보면 이게 어쨌든 자양동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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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분, 자양분, 자양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동 이름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좀 골자로 얘기하는 거는 4억대로 매입을 해도 괜찮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투자금이 4억이다. 그러면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8억이다. 근데 전세가 4억을 꼈다. 그랬을 때 실투자금 4억 해도 괜찮냐라고 한다면 이 매매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8억짜리 빌라 그리고 여기처럼 10억짜리 빌라 그리고 여기처럼 16억짜리 빌라라고 했을 때 내가 흡사 얘가 10억으로 또 건너뛰어서 나중에 16억, 17억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근처에서 가장 비싼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굉장히 한강변이면서도 특별한 재개발 구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28억을 한다라는 거는 신속통합기획도 이쪽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해요. 그러면 시간만 좀 기다리면 결국은 8억짜리도 10억 되고 12억 되고 14억 되는 데 있어서는 해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점에서 몇 년 전에 5억이라고 했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로 지금 매입을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익이 좀 크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8억짜리다라고 했을 때 과연 평가 금액을 얼마로 받을 거냐. 만약에 내가 8억에 샀는데 평가액을 한 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P가 이미 3억이 존재하는 물건인데 만약에 8억짜리 빌라를 샀는데 평가 금액을 8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은 프리미엄이 전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안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 얼만큼 더 시세 상승 여력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양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못해도 한 15억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같은 경우 4억을 투자한다 손 치더라도 아직 이 금액선에서 매매 금액으로 따졌을 때 피가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 몇 년 전 금액 한 5억 6억 했는데 지금 벌써 8억이니까 피가 왕창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오른 건. 즉 앞으로 향후 시세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한강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5억 이상의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양동을 들어와도 괜찮다. 상대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양동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는 벌 수 있는 동네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는 10억도 채 안 되는 이익을 갖고 있어요. 즉, 요 옆에 다른 동을 가니까, 예를 들어 중국동을 가니까 요보다 싸 한 6억밖에 안 해.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뭐 한 3억 정도면 돼. 2억 3억이면 돼. 라고 하는데 과연 얘가 나중에 이익이 됐을 때 얼마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10억이 안 되는 선으로 이익이 최고도에 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은 중요한 건 사업이 지금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아파트 시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광진구 전체적으로는 자양동 어디가 됐든 이제 한 4억 선에서 매입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지금은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네. 네, 어쨌든 네, 좀 마음이 뭐 편해지네요. 겁을 내지 마시고 네.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니까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시다라면 세미나 오셔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좀 더 느낌이 팍팍 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양동이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아서 좀 시세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타이밍이 늦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26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개발 빌라의 평가액을 대지지분으로 하나요? 시세대로 하나요? 재개발 다세대 주택 평가액 추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 내릴 수 있나요? 자, 뭐 평가액, 그 평가를 누가 하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평가를 하냐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사가 하겠죠. 평가사는 공인된 평가를 하는 분들이에요. 감정평가 회사에 속한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전체 물건을 다가, 그러니까 모든 물건, 층, 뭐 201호, 202호, 뭐 301호 전부 다 틀리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감정평가사가 그냥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기준치가 없이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이겠죠. 평가 금액이. 자,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감정평가상가 평가를 하는 기준치라고 한다면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안에서의 지침에서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자, 근데 예전에 이제 재개발이라는 부분으로 갔을 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 얼마, 그리고 건물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 금액이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이게 한남 뉴타운이 있어요. 한남 뉴타운에 있는 그 평가를 할 때 대략 몇 년 전에 평가 금액을 얼마로 예시를 했었냐면 대지지분 평당 금액을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토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야, 토지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재개발 다 헐어서 저기 할 거니까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평가를 받아야지라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 평가 금액을 평당 1억 천에서 1억 2천이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땅을 다 평당 1억 1,000, 1억 2천으로 줬느냐는 또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구분이 다세대, 구분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절반을 평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죠. 예. 야, 무슨 소리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평가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빌라를 갖고 있는데 빌라의 대지 지분이 20평이야. 빌라가 대지 지분이 20평이야. 다가구 갖고 있는데, 단독 다가구 갖고 있는데 얘가 40평이야 라고 한다면 빌라 20평 가지나 다가구 40평 가지나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억울해. 그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런 재개발, 기존 재개발 현장에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기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만약에 시세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아마도 단독다워 같은 경우는 시세가 얼마에 평가될 것이고 또 빌라는 얼마에 금액이 정해질 거고 이게 시장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옛날에 구시대적인 재개발 방식에서의 어떤 토지에 대한 평가로 지금 가지 않고 시세 준환 가격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대지 지분 10평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반지하야. 근데 어떤 지분이 대지 지분은 5평 갖고 있긴 한데 이거는 신축 2층 빌라야 라고 한다면 예전 방식으로 따진다면 무조건 반지하 10평짜리가 더 높게 받았을 법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안 읽어주거든요. 반지하고 굉장히 오래됐고 이거는 매매 금액도 매매금이지만 전세 금액 자체도 워낙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얘는 시세대로 평가해 봤을 때 5평의 신축 빌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준해서 평가된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액을 높게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너무 대지 지분에 목매이지 마라 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은 시세대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그냥 자기 책상에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요. 여기는 얼마 정도의 시세가 거래되고 있고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지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중개업소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개업소에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여기 중개업소, 여기 중개업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흡사 비슷한 내용의 어떤 시세가 어느 정해진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물건이다, 빌라다라고 한다면 그게 평가 금액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평가 금액이 되는 부분은 한 사람의 평가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2군데 아니면 3군데 쪽에서 평가액에 대한 부분을 산술 평균을 해서 나타난다. 어느 것이 현저하게 낮거나 현저하게 높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또 잡을 거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평가사도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세에 대한 그 시세를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파악을 할 것이고 다른 평가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선은 그 표준치가 있는 듯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예전하고 방식하고 틀리게 기본 빌라에 대한 시세에 맞춰서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물건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신축에 가까운 아니 신축이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고 뭐 반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또 중요한 건 매매 금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세 시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렛대를 통해서 갭 투자를 통상을 하게 되는데 이 갭 투자가 적을 내면 기본적으로 오래된 빌라 뭐 대지집은 뭐 많고 적음 이걸 떠나서 오히려 신축에 가깝거나 전세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예전 방식으로만 자꾸 뭐 대지집은 몇 평이에요, 뭐예요, 막 이렇게 자꾸 구분하지 마시고 좀 현명한 현실에 맞는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대지 지분으로 좀 평가를 했다면 요즘은 시세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에 크게 목매지 않아도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도봉구 창동 19단지 23평을 네. 재건축을 보고 이제 매매가 7억 5천에 전세 2억 5천 끼고 실투자금 5억 들여서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중랑구 면목동에 예. 모아타운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여기나 그 광진구 자양동에도 또 모아타운 예정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 세 곳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말씀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도봉구 창동의 창동 19단지 주공 아파트. 네, 자, 여기를 지금 보셨는지 이제 물건 가액은 뭐 7억 5천, 전세 한 2억 5천에 실투자금 5억 갖고 여기를 할지 아니면 중랑구 면목동에 모아타운을 진행하려는 그런 곳이 날지 아니면 아예 뭐 또 이제 아까도 그 질문 들어온 게 광진구 자양동에 또 뭐 모아타운 예정지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그쪽이 날지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이제 무엇이 중원디 이게 이제 제일 키포인트인데 자, 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컨셉을 좀 지도를 좀 폭넓게 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선 도봉구 창동이에요, 그죠? 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는 중랑구예요. 네, 면목동. 네. 그리고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서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디 아파트 시세가 그래도 제일 비싸겠느냐라고 한다면 도봉구보다는 중랑구보다는 광진구가 제일 비쌀 거라고 많이들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네, 네. 사실은 그게 첫 번째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갖고 따졌을 때 우선 도봉구에 그 투자를 할 거냐, 중랑구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광진구에 투자할 거냐,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게 대원칙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디테일에 들어가서 소원칙으로 따졌을 때 보면요, 우선 이거예요. 도봉구 창동이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곳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창동역 쪽에 GTX 신호선도 지금 이제 GTX가 이제 개통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예. 또 지리적 입지도 입지지만 창동 주공 아파트 단지가 164%로 옛날에 찾아 먹었어요, 용적률을. 그러면 얘가 나중에 재건축 됐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한 1,700 뭐 세대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한다 그러면 한 2,500세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시세가 7억 5천이에요. 그죠? 네, 이랬을 때 지금 이제 20평대란 말이에요. 이 20평대 7억 5천짜리가
과연 몇 평을 받는 데 있어서 추가 분담금은 얼마?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하고는 또 다른 명확한 게 있어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얼마를 추가 분담금을 냈을 때 과연 내가 얼마가 될 것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7억 5천인데 내가 여기서 한 3억 정도를 더 추가 분담금을 했을 때 뭐 10억 5천이 되겠죠. 내가 10억 5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30% 기준으로 만약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얼마짜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쭉 보면은 부석환산 아이파크가 있어. 물론 이제 당장 신축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지가 그래도 크고 그나마 신축에 가까워라고 했을 때 얘에 비해서 얘가 신축이기 때문에 단지도 크고 해서 얼마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한 15억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유추해 본 건데 아까 한 10억 5천인데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한 4억 5천 정도의 이익이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냐라고 한다면 가장 초기 단계예요. 그죠? 네. 근데 언제까지 언제 이렇게 사업이 빨리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리고 GTX도 언제 개통될지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잖아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4억 5천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예정되지 않은, 즉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은 당장은 안 되겠죠. 10년 후가 될 수 있고 15년 후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익분을 위해서 5억을 내가 묻어놓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우선 아까 큰 틀로 다시 갔을 때 그래? 내가 창동역 19단지가 나쁘지는 않은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가격이 좀 점프할 수 있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여기 말고 중랑구를 볼까라고 한다면 또 여기서 마찬가지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중랑구의 그 아파트 그리고 광진구 뭐 자양동의 아파트와 이거를 거래를 금액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짜리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짜리가 될 건데 지금 얘 빌라 사는데 얼마짜리고 얘 빌라 사는 데는 얼마짜리인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재개발 이후에 어떤 이익을 생각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얘는 뭐 한 8억 정도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얘는 한 12억 정도 올라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이 이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계산 방식을 가르쳐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 내가 매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이 될 수 있거나라는 거를 유추를 해 본다면, 그죠? 네. 자,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창동이 있고 또 교통 호재도 있고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를 롱런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중랑구에 있는 농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목표는 내가 지금 똑같은 금액, 그러니까 창동의 그 19단지가 나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창동이라고 하더라도 의정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정부에서 창동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뭐 어깨 뽕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어. 괜찮아. 여기 재건축도 될 거고 뭐 어쨌든 괜찮아. 저기서 봤을 때는 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가격이 올라갈 거는 분명해요. 네. 하지만 그거보다 좀 5억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5억 갖고 그거보다는 얘보다는 얘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사업이 빨리 된다고 해서 면목동에 모아타운을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에 나중에 이익과 지금 아직은 사업이 초기 단계지만은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좀 높아질 걸 예상했을 때 이익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되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예요. 아, 예, 기본적으로 사업은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움직여요. 제가 이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몇 년 전만 해더라도 동에서 하나도 안 갖고 아주 조용한 동네였는데 갑자기 이 모아타운 열풍이 불면서 모아타운은 2022년도부터 출발한 거예요. 2021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기획을 했고, 근데 사업을 막 그렇게 출범을 시키자마자 떠들썩하게 뭐 그게 될 리는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1년, 2년 딱 지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6년인데 불과 이제 2022년 한 해가 지났다 쳐요. 2023년부터 2024년으로 오는 시간에 비로소 많은 분들이 야, 모아타운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동에서 좀 걷어보고 우리도 모아타운 사업지로 신청 좀 해보자.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가면서 가격이 5억짜리가 지금 10억 된 거예요. 근데 10억에 산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뭘 내가 소유한다고 그래도 도봉구 창동이 괜찮긴 하지만 도봉구 창동보다는 중랑구보다는 광진구가 더 나으니까 좋은 위치로 방향전을 하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기간 자체가요. 모아타운이 훨씬 빨라요. 재건축보다. 아, 네. 예, 왜냐하면 블럭 단위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도 몇백 명만 걷어서 빨리빨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뭐 착공해서 곧이어 준공날 그런 단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지금 뭐 아파트도 뭐 거래가 잘 되는 곳은 또 돼요. 가격이 지금 내놔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오르면 나중에 더 올라가니까 걔를 과감히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요. 상담 내용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또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상담 나눠보고 있는데요. 워낙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또 훌쩍 가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 빠르게 오프라인 자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자,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날씨는 좀 춥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집안에 계속 있으면요, 그것도 몸에 오히려 좋은 게 아닙니다. 활동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디로 갈지 하는데 이 몸만 뭐 좀 활동이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머리도 좀 활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오시는 시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운동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다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일석이조가 아니라 3조, 일석사조 뭐 뛰어넘어서 일석오조도 바라볼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 사실 방송에서 풀어내면 또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청자 사연으로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도 싶고 뭐 좀 정확하게 알고도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세미나에 오시니까 많은 분들 어때좀 세미나에 오셔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자부할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일정 잘 체크하셔서 세미나 때 많이 신청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